라우앤디님 질문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명확히.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팩토리님, 그럼 만약 제드 맥칼럼 리프 재산이 560조 원 됐을 때 매일같이 던져 현금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드 과거부터 지금껏 50억 개 계속 던졌을 듯이 50억 개 던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명확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렸죠? 한 7억 개 정도 던졌어요. 그래서 현재 한 46억에서 47억 개 정도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의 요점은 그거죠. 뭐 56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10만 원 됐을 때 제드 맥칼럼이 계속 던지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갑자기 떡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은 팩트를 봅시다. 어차피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전체 시장의 볼륨에 기인하는 겁니다. 네. 몇 퍼센트요? 전체 시장 볼륨의 1.5%. 그 이상은 못 팔아요. 네. 무조건 요겁니다. 제약이 걸려있어요. 네. 전체 시장이 1.5%입니다. 볼륨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10만 원이 됐을 때 시장 자체가 오로지 투기밖에 없으면, 투기 목적의 거래밖에 없으면 이거는 악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악재인 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투기 말고도 뭐가 있다? ODL 볼륨이 있다. ODL 볼륨이 있으면 뭐죠? 마켓 메이커가 유동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유동성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뭐 있죠? 바이 오더, 셀 오더, 두 개 있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감이 안 오시니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 주자 업비트 갑시다. 업비트 가서 보여드릴게요. 국내 거래소에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한테 감이 많이 오니까, 자, 국내 거래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해서 거래소 둘러보기, XRP. 자, 오더북 뭐예요? 요거잖아요, 뭐. 요거 뭡니까? 바이 오더 걸려 있는 거죠. 이쪽이 다 뭐예요? 시장가 여기 중간이잖아요, 딱. 시장가보다 싸게 XRP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294원, 295원, 293원, 292원 이렇게 포지션 정해갖고 나 XRP 싼 가격에 사고 싶어, 대기 중, 이 가격에 거래하자. 대신에 뭐예요? 팔고 싶은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교환을 해주잖아요, 유동성 있게. 이게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오더북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바꿔낼 수는 있지만, 유동성 있게 바꿔낼 수 있지만 대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바꿔야 되죠.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뭐다? 마켓메이커가 제공해주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로 교환이 돼요, 즉각적으로. 반면에 셀오더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보다 XRP를 비싸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되겠죠. 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XRP 비싸게 팔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셀오더를 쓰는 그 거래 테이커로서 가져가는 입장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게 단점이지만, 원화로 바로 XRP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싫으면 마켓메이커처럼 메이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어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 성격, 중요한 성격에 대해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ODL을 많이 쓸수록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유동성, 오더북입니다. 이게 점점 두꺼워져요. 그죠? 양쪽 다 두꺼워질 겁니다, 결국에 ODL이 많이 쓸수록. 자,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요,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효율이 좋아져요. 막 이 아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ODL이 많이 써질수록 유동성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질수록 가장 효율성 있게 테이커 입장으로서도 최소한 손해를 적게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XRP를 팔더라도 더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최대한 시장 가격에 붙어서 사준다는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처리하려면은 이 불리한 조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점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DL이 많이 쓸수록 점점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이 오더북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테이커 입장에서는 적은 손해를 보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최대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드가 파는 거요. ODL을 많이 쓸수록 오더북 두꺼워지죠. 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켓메이커에 의해서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얘기신지 이해되시죠?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마켓메이커가 없잖아요. 전담 마켓메이커.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해주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ODL 시장이 커지고 튼튼해질수록 이 시장이 창출돼서 더욱더 강건해질수록 건강해질수록 마켓메이커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을 테고 마켓메이커의 유동성은 굉장히 두꺼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드 맥칼럼 어디다 팔아요? 물론 실제는 비트스탬프에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스탬프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업비트를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트스탬프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파는 거예요. 제드 여기 가장 그나마 비싸게 사준 여기다 즉각적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XRP 팔아서. 자, 보세요. 제드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드 오늘도 팔았겠죠? 이 신발 검정 크레파스, 조카 크레파스 같은 놈. 자, 오늘도 분명히 팔았을 거예요. 샤가지 없는 놈. 이거 봐요. 이거 이런 샤가지 없는 놈 이거 아주 계속 팔아 제끼고 있구만. 자, 222만 5천 개를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면은 보세요. 225만 개 다 처리하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 34만 개 처리하고 80만 개, 110, 140, 180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220만 개 처리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싹 팔아버리게 되면. 물론 나눠 팔면 상관없어요. 여기에 34만 개 일단 팔아놓고 좀 더 기다려요. 여기 오더북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팔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가격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게 싫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다 마켓메이커가 쌓아준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낮은 가격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드 맥칼럼의 물량이 팔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ODL 시장이 커질수록 이 유동성이 강화될 거고 이 안에서 다 꿀꺽꿀꺽 하니까 시장 가격 하락 압박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냐면 좀 더 추상화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제드 맥칼럼이 파는 물량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에 의해 그냥 소화되고도 뭐야 모기가 물었어? 유동성이 되게 커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팔아요. 제드 맥칼럼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ODL 시장이 커져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하게 규모가 형성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뭐야 모기가 물었어? 뭐야 이거 아닌가? 뭐 날파리인가? 벼룩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ODL 시장이 규모가 형성이 안 되고 여전히 작은 상태면은 제드 맥칼럼에 막 XRP 10만 원 되고 볼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판매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악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장점도 보이고 그리고 그 한계성도 여기 보이는 겁니다. 리플사가 성공해서 ODL 시장을 잘 창출해내서 건강하게 규모 있게 만들면은 제드 맥칼럼 팔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소화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 유동성으로. 모기가 물었네 이러면서. 근데 그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악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제드 맥칼럼 파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리플사 가는 거는 외환시장의 그것과도 똑같아요. 지금 그 기본 구조의 자체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눈이 트이시는 것처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리플사의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그 제약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에 덤핑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제약을 둬서 그렇게 제드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지금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ODL을 통해서 실제로 XRP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지고 그 시장이 건전하게 규모가 형성이 되면은 제드가 어차피 제약을 받잖아요.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시장이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기가 물었나? 뭐지? 날벼룩인가? 이거 전혀 뭐 아픔이 오지도 않네. 뭔 일 있어? 네, 이렇게 규모만 형성되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제드가 매일 1.5% 파는 거 충분히 시장이 소화하고도 영향을 안 받고, 더불어서 제드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한 번에 소진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종이 한 장을 찢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찢기 쉬운 종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두껍게 만들면 못 뚫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 그 은하영정설이라는 소설을 좋아하셨던 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라인하르트와 양헬리 마지막에 전쟁할 때 그 방식을 쓰잖아요. 라인하르트가 양헬리한테 어떤 방식을 쓰죠? 일부러 자기 그 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상에서 앞서니까 돌아가면서 양헬리한테 싸우게 해서 그 벽의 깊이를 되게 깊게 만들어서 지치게 하는 전략을 쓰잖아요. 물론 사실 라인하르트가 지기는 하지만 그 동맹 그쪽에서 항복을 하는 바람에 양헬리가 승리를 놓쳤죠, 눈앞에서. 근데 뭐 그 결과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드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조금씩 하면은 결국에 시장의 그 깊이야 그 규모로 그냥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너는 뚫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취한 거예요, 리플사는.